한 주간의 뜨거운 이슈를 담는 코너입니다. 핫이슈. 대선이 끝나고 대통령 집무실 이전건이 모든 이슈를 집어삼켰습니다. 이슈 블랙홀이 됐죠. 집무실 이전건과 관련해서 다양한 주제들 이슈들이 있어요. 오늘 핫이슈에서는 얼마가 드는 건지 또 어느 항목에서 돈을 어떻게 쓸 수 있는지 예산 측면에서만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산 전문가 나라살림연구소 이상민 연구위원 나오셨어요. 어서 오세요. 예, 안녕하세요. 먼저 이 대통령 집무실 이전 비용이 도대체 얼마나 난 건지가 헷갈려요. 일단 6억 원 플러스 1,200억 원 플러스 알파라는 건지 정리 좀 해주세요. 그러니까 일단 그 496억 원이라고 발표를 했었죠. 그래서 496억 원 가지고 되겠냐. 뭐 된다. 더 많이 드는 것은 뭐 가짜 뉴스다라고 말을 했었는데요. 인수위 측에서. 네. 그런데 인수위 측에서 말을 좀 바꿨습니다. 그 496억인 줄 알았는데 다시 좀 산정해 보니까 뭐 1,200억 원이 든다라고. 1,200억 원이 추가로 더 든다라는 거죠? 합쳐서. 그러니까 예, 1,200억 원이 든다라고 했는데요. 근데 이 1,200억 원 가지고 될까? 이거 네. 말고도 또 더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예측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496억 원이라고 처음에 했다가 아마 합참 이전 비용을 합쳐서 1,200억 원이다. 그러니까 이게 뭐 조금 복잡해 보이지만 그렇게 복잡하지 않은 게요. 네네. 그러니까 이게 청와대가 이제 국방부를 이전한다라는 거잖아요. 그럼 국방부는 어디로 갈까요? 바로 그렇죠. 어디로 가야죠. 예, 옆에 있는 합참으로 가는 거예요. 네. 그럼 또 합참은 어디로 갈까요? 도미노군요. 예, 합참은 또 이제 도미노로 저 남태영 쪽으로 가는 건데요. 그러니까 네. 처음에 496억 원은 이 청와대가 국방부를 이전하고 국방부가 옆에 있는 합참으로 이전하는 것까지는 포함이 된 거예요. 그런데 합참이 도미노로 남태령으로 가는 것은 포함이 안 된 거거든요. 네. 그래서 그것까지 다 포함하고 하다 보니까 1,200억 원이 된다라고 이 금액이 늘어난 거죠. 지금 국민의힘 쪽 그리고 인수위 쪽에서는 그러니까 새로운 뭐 시설을 만들거나 깔거나 뭐 이런 거에 드는 비용은 거의 없다고 하는 것 같아요. 맞죠? 그렇죠. 그냥 이전 비용이 많다는 거죠. 그렇죠. 그런 이전 비용만인데요. 근데 여기에서 사실 이것만 가지고 되겠냐라는 의문이 가는 게 사실 영빈관도 있어야 되잖아요. 그렇죠. 뭐 외국 사절도 오시고 그럴 그렇죠. 테니까 그 영빈관 같은 것도 신축을 하고 그리고 뭐 저도 이번에 처음 한 사실인데 이 청와대 근처 반경 얼마나 이렇게 방공호 건물 위에 방공호 같은 게 설치가 되어 있다고 하더라고요. 네. 근데 그렇다면은 그 방공호 범위도 이제 달라져서 그런 것도 그리고 군사 네트워크 같은 것도 있잖아요. 네. 그런 네트워크 같은 경우도 새롭게 이 설치를 하고 변경할 거면은 그것도 당연히 돈이 들 텐데 그런 내용은 아직까지 1,200억 원에 포함된 거는 아니에요. 그래서 그렇군요. 1,200억 플러스 알파다라는 말이 설득력이 있는 거죠. 그렇네요. 합참 이전 비용 외에도 국방부 과천 이전 또 말씀하신 대로 영빈관 신축, 뭐 경호처 이전 이런 추가 비용들이 더 불어날 게 합리적이다. 그렇죠. 그렇게 봐야 될 것 같네요. 근데 민주당은 1조라고 했잖아요. 예. 그거는 어떻게 좀 살펴보셨어요? 예. 이게 가짜 뉴스라고 국민의힘 그렇죠. 쪽에서 얘기해서요. 그런 건데, 그러니까 민주당 측 주장은 뭐 이 국방부가 이전하면은 거기에 따른 그런 군부대도 이전을 해야 되는 거 아니냐. 그래서 그런 군부대 이전 비용까지 다 합치고 뭐 이것저것 다 하면은 한 뭐 1조 원 든다라고 하는데요. 근데 이 사실 정확한 규모가 얼마인지를 뭐 나온 거는 없어요. 왜냐하면은 이게 이 정확한 어느 규모가 맞는지 알기 위해서는 이게 예산안이 제출이 돼야 되고 그렇죠. 그리고 예산안이 이게 정말 맞는지 안 맞는지 국회에서 심의를 해야 되고 그럼 국회에서 심의하는 동안에 국민들이 저 사람 말이 맞고 저 사람 말은 틀리겠구나라고 알 수가 있는 건데 네. 지금 현재 예산안이 제출되지 않아서 서로 뭐 주장만 있는 상태인 거고요. 그래서 네. 지금까지 알 수 있는 팩트로 확인된 것은 처음 그 496억 원에서 1,200억 원으로 늘었다. 여기까지는 늘었다. 팩트고 네. 그리고 1,200억보다 플러스 알파가 있을 것 같다라는 것이 나름 합리적인 예상이다라는 네. 것까지는 알 수 있습니다. 근데 합리적인 예상인데 이 드는 비용이 무슨 한두 푼도 아니고 이렇게 돈이 많이 들잖아요. 그렇죠. 근데 원래 이렇게 돈이 많이 드는 거는 우리 예타하지 않아요? 그렇죠.
근데 이건 이건 항목에 안 들어가요? 그러니까 예타라는 것은 그 예비 타당성, 네. 그러니까 이게 타당성이 있냐 없냐 예비적으로 먼저 한번 조사를 하는 거를 우리가 보통 예타라고 하는데요. 그러니까 예타는 500억 원이 넘으면은 예타 대상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496억 원이라고 처음 밝혔을 때 이게 사실 그 선수들은 그걸 굉장히 유념했군요. 이게 익숙한 숫자예요. 그러니까 뭐가 익숙하냐면은 혹시 뭐 포털 사이트에 499억 원 또는 498억 원이라고 치면은 굉장히 많은 사업이 검색이 돼요. 그러니까 이 말은 뭐냐면은 딱 500억 원에 미치지 못하는 그런 사업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래서 이것이 혹시 예타를 면제를 위해서 이 500억 원 이하로 맞춘 거 아닐까라는 그런 뭐 의심, 합리적 의심 이것도 의심은 좀 들었었는데 근데 네. 이제는 그런 의심이 의미가 없는 게 이미 네. 1,200억 원으로 늘어났기 때문에요. 그럼 하는 거예요? 예, 예타는 뭐 해야 되는 것이 원칙인데요. 근데 네. 저는요, 그러니까 예타를 우리는 어떤 식으로 해석해야 되냐면요. 그러니까 예타는 전문가가 하는 거잖아요. 이 사업이 필요한 사업이다, 뭐 경제적으로 가능한 사업이다, 아니면 경제적으로 좀 합리적이지 않은 사업이다라고 전문가가 하는 건데 우리는 사실 예산은 정치입니다. 그래서 예산은 정치적으로 이것은 해야 된다라고 정치인이 판단하고 거기에 대해서 정치적인 책임을 지는 것이 사실 더 맞아요. 네. 그렇다라면은 예타가 통과되지 않았다 하더라도 정치인이라면 국민의 선택을 받은 정치인이라면은 나는 이건 비록 예타가 통과되지 않았지만 나는 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한다. 그래서 하겠다라고 말하는 것도 저는 나름대로 합리적이라고 생각하고요. 이런 예가 예를 들어서 노무현 정부 때는 그냥 호남 고속철 같은 게 예타는 비록 통과되지 못했지만 나는 하겠다라고 정식 책임을 지겠다라는 거고요. 문재인 정부 같은 경우는 아예 예타를 통과하지 못했지만이 아니라 그냥 예타를 하지 않겠다. 그냥 예타를 면제를 해달라라고 요청을 했었죠. 그렇기 때문에 저는 차라리 솔직하게 그냥 예타를 그 면제를 해달라라고 공식적으로 예타 면제 신청을 올리는 것이 더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럴 수 있는 일이고. 그렇죠. 그러니까 뭐 저는 예산은 정치니까. 그렇죠. 예타의 모든 것이 다 그것만 가지고 할 수 있는 건 아니고요. 근데 가장 안 좋은 거는 그 예타 면제 신청도 하지 않고 그냥 이게 499억 원, 뭐 496억 원이니까 그냥 예타 면제 신청조차 안 하겠다는 것이 가장 안 좋은 건데, 근데 이제는 그냥 예타 면제 신청을 그냥 하고. 물론 제일 좋은 것은 예타도 하고 그러고 나서 예타에 통과되지 않아도 나는 하겠다가 가장 좋은 거고. 근데 시간이 없는 거 아니에요? 이 취임식 전까지 다 하겠다는 거잖아요. 취임식 날도. 그렇죠. 그래서 이게 취임 전까지 뭐 예타 면제 신청을 하고 예타를 면제를 받는다면은 뭐 그냥 면제 상태로 할 수는 있는 거죠, 시간적으로. 그러니까 근데 예타를 할 수는 없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예타는 안 할 수가 없는 거고요, 취임 전까지. 그런데 저는 그냥 정정당당하게 예타 면제 신청하는 것도 예타 면제 가능하다고 신청 봅니다. 절차 있으니까 그렇죠. 그 절차를 무시해서는 안 되고 맞습니다. 그 절차대로 본인들이 판단했을 때 하고 책임을 지는 것도 본인들이 해라. 네, 맞습니다. 네, 그게 정치다라고 네, 그렇죠. 말씀하셨어요. 예산은 정치라고 하셨는데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예산 관련해서 신구 권력이라고까지 말하고 있어요. 일단 이 예산을 지금 예비비에서 충당하겠다라고 하는 건데 예비비가 뭐예요? 그러니까 뭐 대통령이든 아니면 어떠한 이 정부도 그 예산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것은 없어요. 그러니까 최소한 우리나라 선진국 이전에 근대 국가라면은 이게 모든 정치 행위는 행정 행위는 법과 예산에 이 미리 국회로부터 심의를 받은 예산만 집행할 수가 있는 거거든요. 아니 학급비도 마음대로 반장이 쓰면 안 돼요. 그럼요. 네. 그래서 국회 심의를 통과한 것만 우리가 쓸 수가 있는 것은 뭐 당연한 건데요. 물론 원칙에는 예외가 있어야 됩니다. 예외가 있고요. 그 예외가 바로 예비비입니다. 그래서 모든 뭐 단돈 1원이라도 국회 심의를 거치지 않는 것은 절대 쓰지 말아라라는 것이 원칙인데 근데 세상에 어떻게 원칙만 지키고 삽니까? 그래서 예비비를 일정 부분 정해놓고 한 일반에게 1% 정도 정하거든요. 그래서 한 1% 정도는 우리 국회 심의 통과하지 않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정부가 한번 필요하면은 써라라는 것이 예비비인데요. 근데 문제는 그렇다고 해서 정부가 필요하다고 해서 예비비를 마음대로 다 쓸 수 있는 건 아니에요. 예비비를 쓰고 싶으면은 이 국무회의에 올려서 처음에 기재부 장관이 승인을 해야 되는 거고요. 그리고 이제 국무회의에 올려서 국무회의를 통과하면은 예비비를 쓸 수가 있는 거죠. 근데 심사받지 않아도 되는 항목이라는 건 아마 굉장히 긴급하거나 아니면 국민생활 증진에 직가점적으로 관련이
2번 있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윤호중 비대위원장도 이거 재회복구에 쓰여야 되는 예비비인데 이걸 어떻게 청와대 이전 비용에 쓰냐 지금 이렇게 비판하는 거거든요. 그게 이 지금 논란의 핵심이에요. 네. 이 질문이 가장 문제의 핵심적인 질문인데요. 그러니까 예비비라는 것은 정부가 국회 심의 없이 쓸 수 있는 사실상 유일한 항목인 거고요. 그런데 그 예비비를 점점 줄여야겠다라는 것이 사실상 사회적 컨센서스가 되어가고 있어요. 이게 무슨 소리냐면은 박근혜 정부 초기 때 예비비가 한 4조 원이었거든요. 아하. 그런데 이게 3.5조 원, 3조 원으로 줄여서 문재인 정부 때도 예비비가 코로나 직전까지 3조 원으로 유지가 됐어요. 네. 그러니까 정부 규모는 엄청나게 커졌잖아요. 그런데 예비비 규모는 오히려 박근혜 초기부터 박근혜 정부 때도 줄어들고 문재인 정부 때도 계속 줄어든 3조 원이 유지가 됐다라는 것은 무슨 의미냐면은 정부가 국회 심의 없이 마음대로 쓸 수 있는 돈은 굉장히 짜게 해야겠다라는 것이 이게 컨센서스였는데요. 그런데 이게 코로나가 터지니까 세상에 코로나를 어떤 예산을 써야 될지 아는 사람은 전 세계에 아무도 그렇죠. 없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코로나 때는 한시적으로 예비비를 굉장히 많이 증액했다가 올해 예산 같은 경우는 처음 정부가 예비비를 신청한 것은 굉장히 많았어요. 5조 원이 넘게 신청했는데 근데 이 야당 위주로 아니야 이제 코로나도 어떻게 대응할지 이제 조금 감 잡았고 그런 상황에서 예비비가 너무 많은 것은 좋지 않아라고 해서 예비비가 사실상 올해 깎였거든요. 그러니까 네. 이 말은 예비비를 이런 재난이나 긴급적인 사안 말고 다른 데다가 정부가 마음대로 쓰는 것은 좀 지양하자라는 그렇죠. 것이 사회적 컨센서스로 돼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아, 그런 상황에서 지금 예비비를 쓰겠다고 인수위 측에서는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근데 이것도 내가 쓰겠으니 내나 한다고 되는 게 아니라 말씀하신 것처럼 국무회의에서 의결해야 되는데 인수위는 이걸 강제할 법적 근거가 없다고들 하던데요. 그렇죠. 그러니까 국무회의라는 것은 말 그대로 대통령이 주재하는 최고 이 그렇죠. 의사결정 회의인 거고 근데 대통령은 현재 대통령은 아직까지는 지금 문재인 대통령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문재인 대통령이 주재하는 국무회의를 통과하지 않으면 예비비를 쓸 수 있는 방법은 사실상 없습니다. 그런데 왜 예비비를 쓰겠다고 자꾸 하는 걸까요? 그러니까 저는 사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예산은 정치여서 네. 그러니까 물론 국무회의를 통과하고 어떤 예비비는 굉장히 긴급 사항을 위해서 책정된 것까지는 원칙은 뭐 맞죠. 그것은 원칙인데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좀 새로운 정부가 어떤 자기의 어떤 굉장히 주도적인 그리고 주요 사업은 한번 좀 했으면 좋지 않을까라고 요구하는 것도 나름대로 저는 합리적이라고 봐요. 그러니까 그래서 정치적으로 상징적인 거니까요. 예, 정치적으로 나는 여기에 대해서 내가 나의 주요 공약 사업이었고 네. 그리고 공약 사업을 시행하기 위해서 한번 예비비를 썼으면 좋겠다라고 요구하는 것도 나름대로 합리적이고 그리고 새로운 정부와 협조를 하는 것도 나름 합리적이죠. 그래서 지금 문제는 딜레마가 있는 거예요. 예비비를 예비비의 원칙을 지켜야 된다라는 현 정부의 입장이 있는 거고 그리고 새로운 정부에 협조를 해야 된다라는 그런 정치적 관행도 있는 거고 그렇죠. 이 정치적 관행과 어떤 예비비 사용 원칙 두 개가 이게 상반된 딜레마인 거잖아요. 아, 정치는 또 합의의 산물이니까 그럼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이건 신구 권력이 서로 그렇죠. 합의하면 할 수 있는 문제다. 그게 본질이다라고 말씀하시는 것 그렇죠. 같아요. 그런데 어쨌건 어제 국무회의에서 예비비 편성 관련 언급이 없었고 그렇죠. 그래서 김은혜 대변인은 뭐 문 대통령이 협조 거부한다면 강제할 방법 없다. 예. 김용현 청와대 이전 TF팀은 골든타임이라는 게 있는데 뭐 이렇게 되면 안 된다. 예. 그럼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 청와대에서 허락 안 하면 이제 못 하는 거예요? 다음 스텝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못하는 거죠. 못하는 예, 못하는 거고요. 그래서 네. 이게 어떻게 될지는 뭐 굉장히 이제 안개 속에 빠진 겁니다. 일단 네. 국무회의를 통과하지 않고 예비비를 뭐 집행할 수는 없는 거고요. 그럼 예비비를 집행하지 않는 상황에서 어떤 식으로 청와대를 옮기는 작업을 할 것인지는 사실상 뭐 예비비 집행을 강제할 수 있는 것은 없고요. 그래서 방법이 없군요. 그래서 이런 것을 뭐 언론에서는 굉장히 뭐 신구 권력의 뭐 충돌이다. 근데 저 그 말이 조금 너무
무겁더라고요. 그렇죠. 저는 사실 그렇게까지 무거운 말로 표현할 필요가 있을까 싶어요. 그러니까 저는 그러니까 이런 갈등을 언론에서는 조금 증폭시키는 경우가 있는데 네. 정치의 기본은 갈등을 이게 이 수면 위로 표출을 하고 그 갈등을 합의하고 해소해 나가는 것이 정치의 기본인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갈등 자체가 그렇게 나쁜 거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왜냐하면은 양쪽 다 나름대로 합리적인 측면이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합리적인 그런데 문제는 두 가지 합리적인 측면이 모순된 어떤 그러네요. 예비비의 원칙을 지킬 것인지 아니면 새로운 권력에 힘을 실어주는 관행을 따를 것인지 두 개의 어떤 모순된 그런 행위에서 네. 갈등이 생기는 것은 저는 뭐 당연하다고 보고요. 이런 갈등을 얼마나 합리적으로 잘 풀어나가고 있는지를 한번 지켜보는 것도 저는 그렇게 정치의 기본은 갈등입니다. 네. 갈등은 그렇게 나쁘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 갈등을 두 측에서 어떻게 해결하는지를 살펴보는 것도 국민으로서 가져야 될 눈이겠네요. 그럼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저는 또 궁금한 게 이제 만약에 이전을 하면 청와대가 비잖아요. 그렇죠. 뭐 국민들께 돌려드린다는 건데 예, 예. 국민들께 돌려드리면 그 시설 관리라든지 이것도 돈과 인력이 드는 거잖아요. 그렇죠. 이것도 비용이 들어가야 하는 물론이죠. 거죠. 예. 근데 청와대 비용은 이미 올해 예산에 이 심의가 돼서 포함되어 네네. 있잖아요. 그래서 아하, 차라리 그 돈으로. 그 많은 돈을 이제 쓰지는 못하고 이제 남는 것이 문제지. 새롭게 청와대 그러네요. 관리 비용보다 현재 유지비가 근데 그 관리 만약에 이전하면 또 그 목이 관리 다르죠. 비용 예. 항목이 좀 항목이 바뀌겠죠. 달라서 그래서 이것을 적절하게 전용하든지 이용을 그렇게 해야죠. 하겠죠. 예. 알겠습니다. 자, 오늘 핫 이슈 청와대 이전 비용 얼마나 들고 어디에서 나오느냐에 대해서 우리 예산 전문가 이상미 연구위원과 함께했는데 또 하나는 지금 윤석열 당선자가 강조하는 게 소상공인 자영업자 손실보상비 50조 원 추경 이거 하자. 근데 지금 추경을 할 수 있는 방법이 두 가지인 거죠. 그러니까 당선자가 현 정부에 예, 요청해서 하는 것과 취임하자마자 국회 요청하는 것. 그렇죠. 뭐 예. 어떤 게 더 현실 가능하다고 보세요? 저는 뭐 둘 다 가능하다고 봅니다. 네. 이게 지금 당장 급하냐, 뭐 아주 당장 급하지 않으면 이미 사실 요 1차 추경이 끝나고 1차 추경 이후에 자영업자분들이 이 나름대로 돈을 한 300만 원 정도 받으셨거든요. 네. 그래서 취임 이후에 추경을 해도 그렇게 급할 것이 없지 않나? 저는 두 가지 다 가능하다고 봅니다. 근데 이제 자영업자분들 입장에서는 예, 예. 사실 급하죠. 그리고 당선자가 빈곤 탈출이라는 용어를 자꾸 쓰시더라고요. 예, 예. 그만큼 본인은 급하다고 생각하시는 거니까. 그렇죠. 근데 지금 이 50조 추경 규모와 내용이 재원 마련이 마땅치 않다 이런 비판이 있거든요. 그렇죠. 그게 문제죠. 그래서 이게 재정의 트릴레마라는 게 있어요. 네. 그러니까 딜레마는 익숙한 표현이잖아요. 이중모순. 트릴레마는 삼중모순이에요. 네. 그 지출을 늘리려면은 어떤 증세를 하든지 부채를 늘려야 된다라는 그렇죠. 게 재정의 트릴레마인 건데 50조 원을 지출할 거면은 뭐 당장 증세할 수 있는 건 아니니까 네. 어쩔 수 없이 부채를 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뭐 이 당선인 측에서는 나는 부채도 안 지고 다만 뭐 지출 구조 조정을 통해서 맞아요. 50조 원을 마련하겠다라고 하는데 지출 구조 조정은 굉장히 소중하고 바람직하고 필요하죠. 근데 다만 이 지출 구조 조정을 통해서 50조 원을 마련할 수 있는 거에 대해서는 굉장히 회의적이고요. 그래서 네. 지출 구조 조정을 통해서 뭐 최대 10조 원 정도 마련하면은 굉장히 바람직한 거고 나머지 부분은 어쩔 수 없이 부채를 발행할 수밖에 없다. 그러니까 야당일 때는 다 말할 수가 있거든요. 네. 부채도 늘리면 안 된다. 지출도 확실히 해야 된다. 둘 다 말할 수가 있는데 그리고 뭐 증세도 하면 안 된다 말할 수 있는데 이제 정권을 잡았으니까 나는 이 트릴레마 그러니까 증세를 할 것인지 부채를 늘릴 것인지 지출을 늘릴 것인지 이 세 개 사이에서 균형을 어떤 식으로 잡을 거다. 그래서 지출을 늘리기 위해서 단기적으로는 어쩔 수 없이 부채를 늘려야 될 테니까 좀 이해달라라고 국민들에게 솔직하게 네. 현재 재정 상황을 설득을 하고 이해를 구하는 것이 굉장히 필요하다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지출 구조 조정 얘기하셨는데 일단 할 수 있는 지출 구조 조정으로 받을 수 있는 예산이 한 10조 원 정도밖에 안 될 것이다. 10조 원도 말씀하신 거죠. 어마어마하게 잘했을 때 10조 원인 거고요. 요즘에 그렇군요. 기재부 관료들이 굉장히 고민이 많대요. 아니 뭐 관료들이 고민이 많은 것은 굉장히 긍정적인 거고요. 네. 관료들을 고민을 하게 만드는 것이 뭐 저는 정부의 역할이라고 보니까. 근데 어떤 고민이 많냐면은 지출 구조 조정하라고 인수위에서 요구를 하는데 네. 사실 이번 22년 예산안도 여야가 합의를 뭐 형식적으로는 합의하지 않았지만 사실 내용적으로는
한두 개 사업 말고는 합의를 했었거든요. 네. 여야 합의를 통해서 이미 불효불급한 사업을 줄이겠다라고 이미 작년 올해 예산안을 편성을 그 심의를 했던 작년 국회에서 굉장히 많이 이미 두 눈을 부릅뜨고 나름대로 거니까. 지출구 조정을 하고 통과시킨 것이 올해 예산이에요. 네. 그 당시에도 국민의힘도 굉장히 중요한 주체로서 예산 심의에 들어갔었고요. 그런 상황에서 또다시 지출구 조정을 하는 것이 많이 하기는 해야 될 텐데 도대체 어디를 지출구 조정을 해야 될까 굉장히 관료들의 힘들어한다라는 얘기를 전해 들었습니다. 그렇네요. 윤석열 당선자가 소통 굉장히 많이 강조하잖아요. 예. 여기에서 말하는 소통은 말씀하신 것대로 내가 잘못 생각했고 부족했던 부분, 과정에 있어서는 결과에 있어서는 있으면 솔직하게 얘기하고 이해를 구하는 그런 그렇죠. 부분도 필요하다. 저는 지출구조 조정에 공약 구조 조정도 같이 들어가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 당연히 그럴 우리 수밖에 공약 없죠. 중에서 모든 걸 다 지킬 수는 없으니까 네. 어떤 공약은 반드시 빨리 지킬 거고 어떤 공약은 조금 이따 나중에 지키려고 노력하겠다라고 이제는 솔직하게 말해야 될 타임이 됐습니다. 네. 그 이전에 솔직하게 말하는 건 안 되는 거죠? 후보 때 솔직하게 말하는 수 있는 것과 네, 이제 알아요. 당선인 됐을 저도. 때는 그쵸? 저도 알아요. 그냥 한번 해봤어요. 저는 아주 순수하게 생각해서 네, 알겠습니다. 자, 오늘 나라살림연구소 이상미 연구위원과 핫이슈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